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9일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반일의 정착을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외교 문제, 한일 외교 문제에서 반일이란 거를 어떻게 역대 정치인들이 이용해 왔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아시면은 좀 한일 관계사가 좀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의 재산은 물론이고 일본 개인들의 재산도 한국에 있던 개인들의 재산도 다 몰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미군이 군정을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의 정부 재산과 개인 재산을 다 몰수했었죠. 그걸 귀속 재산이라고 했었고,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정부 재산을 빼고는 민간에 불화를 해줍니다. 그런 맥주 공장 받은 사람, 건설회사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고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기초를 만들게 되죠. 네.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반일적이었습니다. 국내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친일 반일 논란에 휩싸일 필요도 없는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어떤 자들은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했다 그러죠. 차라리 김일성이가 반공을 했다고 떠들지. 아이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는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대통령 시절에 일본인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국제 정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다 몰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을 하면서 한일 청구권 조약을 맺습니다. 네, 그때 이게 청구권이 뭔가 하면은 참 애매하죠. 이제 배상금도 아니고, 배상금은 일본이 못 주겠다 그랬고,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서 줄 수도 없는 거죠. 해당되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배상금을 받는 나라와 비슷한 돈을 받아내는데, 그 중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받습니다. 2억 달러는 유상으로 받는데, 그 3억 달러가 이제 그런 성격인데,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일제 때 일본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정신대, 징용 간 사람들 다 봉급이나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강제 저축을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쟁 말기에 일본이 못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다. 한국인들이 일본에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해서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쓴 게, 그때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한국에 있던 일본인들은 거의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상당히 많은, 왜냐하면 조선은 못 사는 나라니까 안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전쟁 끝나서 한국과 일본은 국교가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쫓아내면 오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 될 때까지 이분들은 좀 애매한 지위로 있었죠. 조선이라는 국적으로 이미 없어진 나라의 국적.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북한이 또 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 또 국적을 가진 걸로 많이 이동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분들한테 일본 국민은 아니니까 시민권은 줄 수가 없고 영주권을 주는데 특별 영주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제1교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앞으로 그 후에 국교 정상화돼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일본인들은 보통 외국인과 같은 지위를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분들이 받아야 할 봉급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금해놨던 것들을 토탈해서 3억 달러를 무상으로 받는 걸로 타협이 이루어진 게 청구권 자금입니다. 그거 외에 유상으로 2억 달러가 더 있어서 토탈 5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돈을 받았는데, 박정희 정부가 이거를 그 개인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일본에 징용을 갖거나 정신대를 갖거나 이런 분들한테 천천히 나눠줬습니다. 네, 그거는 의도가 있었겠죠. 65년도에 한일 간에 타결을 했는데 71년도에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라라는 법률을 만들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신고를 받았으면 그 신고에 따라 어떻게 나눠준다는 룰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신고를 받습니다. 75년에 받습니다.
근데 이때 만든 법률 이름을 보게 되면요.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보상, 배상이 아닙니다. 그때 바로 1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서울 남산에 군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교포 문세강이가 와가지고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지 못하고 유경수 여사를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굉장히 반일시가 일어난 그 다음 해죠. 그래서 이걸 신고를 받으니까 신고자가 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와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은 일본에 징용을 갔다 왔다, 뭐 정신대 갔다 왔다 그러면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친일파를 몰릴 때거든요. 많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법률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대해서만은 보상을 하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드린다. 뭐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세영 사건 때문에 굉장히 반일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3년도에 종군 위안부란 책을 일본 기자가 썼고 그 다음 해에 종군 위안부란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 일본은 그래서 종군 위안부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입을 다물고 있었죠. 네. 근데 한국에 이때 나눠준 돈을 보게 되면요. 3억 달러에 10%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한 95억 1,900만 원 정도를 당시 환율 기준으로 보상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 3927, 2억 7천만 달러가 남았네요. 그걸 갖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뭐 기타 등등 하면서 한국에 지금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참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배상을 받은 나라들은 일본으로부터 다 경제개발에 실패했는데 우리 청구권 자금을 받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했거든요. 박 대통령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한일국교 정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몇 년이 지났나요? 한 10년이 지나고 그럼 85년, 다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노태우 정부 때인데 우리 올림픽 막 끝난 그 다음 해죠. 그 해죠.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가 그 세미나에서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위안부를 운영했다라는 걸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91년 8월 14일 날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바로 종군 위안부요라고 최초로 밝힙니다. 여기서 본물이 터지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국내에서 다시 반일 감정이 엄청 올라가고요. 이제 위안부였다고 하는 사람, 정신대 갔다 온 사람들, 징용 갔다 온 사람들이 나도 보상을 받아야 돼 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일본이 이제 조선인 위안부를 운영한 게 드러났으니까 일본도 자기네 자료랑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 청구권 조약으로 배상 문제는 다 타결됐으니 더 이상 배상할 수는 없다. 국가 간의 조약으로 한 거다. 이건 헌법보다 더 위에 있다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하니까 자기네가 성금을 걷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대통령 노태우 씨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5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대뜸 이렇게 합니다. 니네 돈 필요 없어. 그때 전두환 정부 때 굉장히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전두환 정권 말기 올림픽 치른 88년부터 노태우 정부 내내 흑자 경제가 이어지면서 아주 한국 경제가 아주 좋았잖아요. 그 돈이 빵빵하게 많을 때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뭐 돈 번 사람도 아닌데 돈은 우리도 충분하게 있으니까 보상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이런 오만이죠. 오만. 지금 봐서 보면 당신이 무슨 뭐 대한민국 발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나 했나요? 근데 그때 국민들이 좋아해서요. 정치하고 국민은 같이 가더라고요. 90%의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발언이 있으니까 일본도 내각회의를 해갖고 우리는 국무회의고 일본은 내각회의죠. 해가지고 공식 사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죠. 93년 8월 4일 날 고노헤이 관방장관 명의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강압과 감언과 과먼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을 했다. 상처 입은 모든 이들에게 반성의 뜻을 전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고노 담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YS가 하란 대로 다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UN 해양법 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때까지는 3LE를 영해로 인정했는데 12LE를 영해를 하게 되고 어떤 직선 기선 문제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해양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해양법에 따라서 일본이 한국하고의 바다를 쓰는 거를 다시 조정하자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배들이 일본 근해로 많이 가서 조업을 했는데 일본 영해가 12LE로 늘어나니까 조업을 못하게 돼서 밀려나오게 되죠. 한일 어휘협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맺었던 박정희 때 맺었던 어업협정도 그렇고 그 후에 맺는 신어업협정도요 그렇고요. 어업협정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독도가 누구 영토냐는 다루지는 않아요. 그건 한일 기본조약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 독도 수역을 지금 중간 수역으로 했는데 중간 수역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 독도를 빼앗겼다, 뭐 일본에 내준다 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네, 그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을 비판하는 여론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95년도에 11월 달에 장쩌면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YS가 회담하고 나와가지고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 얘기했습니다. 예,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일본도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했었죠. YS는 일종의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로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발끈합니다. 그런 말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말은 참 결례다. 다른 표현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느냐. 그렇게 반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실수를 하니까 바로 이제 기회를 노립니다. 기아자동 그 88년에부터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 굉장히 노사분규가 많았어요. 학생운동도 치열했고요. 지금 이 여당 정부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때 나왔던 386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주사파들 굉장히 많았죠. 운동권들. 그다음에 또 그 친구들이 노사 현장에 들어가서 노조 활동도 많이 했고요. 예. 정의당에 그런 사람들도 좀 제법 있고 그랬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아주 좌파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기아자동차 분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아자동차를 사실은 망하게 해야 되는데 망해서 어디 팔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살린다고 모두가 떠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커졌고 두 번째로 동남아 국가들이 굉장히 그 외환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주 싸게 이자를 빌려가지고 그걸 동남아 국가에 다시 빌려줘갖고 돈놀이 하고 있었거든요. 동남아 국가가 무너지니까 우리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주로 빌려준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돈 갚아라 하니까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IMF 위기가 터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제가 아는 분들이 그때 하도 기고만장해서 YS 정부가 일본은 그 돈은 그래도 연장해 줄까 그랬는데 미국이 연장해 주지 말라라고 해서 연장을 안 해줬다 그럽니다. 일본은 미국 말 잘 듣습니다. 꼼짝 못해요.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일본이 설마 그러리라고 마음대로 반일을 하다가 그때 호되게 당한 겁니다. 아주 그냥 나라 망하는 지경으로 갔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DJ와의 춤을 로고송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분은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랑 싸우고 하다가 일본으로 망명가 있었죠. 일본하고 친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우락 중앙정보부에서 납치가 돼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영어 생활을 했는데 때문에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서 어업협정을 타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틀, UN 해양법 협약이 나왔으니까 룰이 바뀌었는데 뭐 우리가 손해보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박 대통령 이후로 가장 좋은 남북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반작용을 일으켜갖고 야당도 아닌 DJ 당에 있는 여당의 김희선 의원하고 또 당시 광복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를 해서 708명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가버렸어요. 김희선 의원이.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거든요. 다시 이제 되는데 다시 여당이 이어지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를 낳아준 새정치민주연합 그대로 갔으면 돼. 새천년민주당 그대로 있었으면 되는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면서 그 당에서 나와갖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요. 그 새천년민주당에서 한 40명이 나오고 또 그 당시 야당인 보수당인 한나라당에서 5명 이렇게 나와서 47명으로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요. 의석수는 3위죠.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지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는 새천년 민주당, 과거의 여당이죠. 지금은 야당이 돼버린 거죠. 그때는.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사이가 나빠졌어요. 진보끼리 서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708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김희선 의원하고 광복회가 발표했는데 그 발표를 토대로 2년이 지난 2004년 3월달 시점, 노무현 정부 1년 되는 시점에서 국회에서는 일제강점화 강점 시기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두 개의 법을 국회가 통과를 시킵니다. 반일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보수고 진보고 다 해준 겁니다. 그럴 때 제 후배이기도 한 신동아의 우리 허만석 기자가 김희선 의원을 추적해가지고 김희선 의원의 이렇게 반일 운동을 하시는 김희선 의원의 아버지는 정작 외정 때 일본군에 들어가서 분대장, 오장을 했답니다 하고 밝혔어요. 참 웃기죠? 예. 이렇습니다. 네. 그때 뭐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닭깎기 마사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뭐 창씨 개명할 수밖에 없었죠. 김유선 의원 아버지도 당연히 창씨 개명했죠. 일본군에 갔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누구든지 간에 반일을 떨지만 그 뿌리로 올라가면 다 친일 행위가 거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니까 아까 그 전에 김학순 할머니가 이제 내가 위안부하고 주장을 했으니까 나타났으니까요.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와 정신대 징용자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99명 정도가 나와갖고 나는 돈을 못 받았다.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줄 때 죽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청구권이 소멸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서 한일 청구권 조약 문서를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 2월 달에 서울행정법원이 일부를 받아들여서요. 5건을 공개하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당연히 외교부는 반발하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하는 의견을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난리가 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열린우리당은 47석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상태니까 이제 원내 3당인데 다른 당은 굉장히 많죠. 이런 상태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의석이 적고 하니까 야당이 3분의 2가 넘었거든요. 3분의 2가 181석인데 219석이에요. 야당만. 그러니까 뭐 열린우리당 갖고는 정치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당을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열린당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2월 달인데 두 달 후엔 4월 달에 4월 15일 똑같은 이번 선거처럼 10대 총선이 준비돼 있었어요. 그 발언이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져 나온 새천년 민주당에서 그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다 하고 시비를 걸고 거기에 다른 야당이 가세하면서 탄핵이 들어갑니다. 국회 탄핵이 통과됩니다. 순식간에 통과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총선이 치러지는데 여기서 또 희한한 역전이 일어나갔고요. 열린우리당은 과반수를 넘기는 152석, 103석이 증가하는 아주 기록적인 성장을 해버리고요. 아까 탄핵될 때는 3분의 2 이상이 넘는 193명이 찬성해서 탄핵시켰는데 이번에는 152석을 가진 여당이 돼버려요. 열린우리당이. 그 다음에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약간 줄었지만 121석을 건졌고요. 새천년 민주당은요. 폭락을 합니다. 민주노동당보다 적은 9석을 건져버립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정치 지형이 바뀌었죠. 그래서일까요? 5월 14일 헌재가 탄핵 소추안 기각을 하면서 노 대통령이 기사회생합니다. 이 노 대통령은요, 처음에는 DJ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총리와 매년 2차례 노타이로 셔틀회담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탄핵에서 부활한 데부터는 싹 이제 반일로 돕니다. 어떤 보수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 자기를 탄핵시킨 거는 오히려 새천년 민주당인데 보수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회생하고 난 다음에 제주에서 노타이 셔틀회담 합니다. 일본 총리하고. 그때 한일 역사 문제를 거론하면 일본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내 임기 중에는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광복절에서는 이미 특별법이 통과됐으니까 철저한 진상규명, 진정한 사회와 반성, 그럼 이런 것들을 과거사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식민지 시대 친일 행위와 군사정권 시대의 불법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이렇게 강공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장 믿었고 같이 일을 했던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으로 하여금 국가안보회의하고 합의해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하고 외교통상부에 통보시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위안부 문제를 왜 그렇게 나온지 짐작이 가시죠.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외교통상부가 졌잖아요. 행정법원서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연말에 일본 가고시마에서 한일 셔틀 회담이 열렸을 때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전제를 깔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출신 민간 징용자 유골 조사와 반환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거 아니니까 일본이 무리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막 그해 넘어갈 때 일본 시마네에서 독대는 자기네 영토다라고 주장하니까 바로 해가 바뀐 1월 달에 우리 외교부가 5건의 문건을 공개하고요. 한일 외교 국교 정상화할 때. 그리고 난 바로 그 다음날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이거 박정희 정부 가리키는 겁니다. 40년 만에 또 다시 여러 피해자의 분노가 솟구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서 일제의 강점기 피해자 문제 대책기획단을 구성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강공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국내 정치 사정 때문에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 조례안을 상정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3.1절 연설에서 아주 강한 실망을 표현하고요. 또 3월 17일 시마네현 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노 대통령은 NSC를 열어 이른바 대일 독트린, 단호히 독도 영권을 수호한다는 걸 발표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반일 공세를 만들어갑니다. 5월 31일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민족행위 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조사를 하게 합니다. 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와 비슷하게 하는 게 지금 5.18을 토대로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국회에서 무슨 위원회 만들어 조사해라. 이건 옛날에 반민특위도 국회에서 만든 거랑 비슷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규명위가 가동이 되는데 이건 법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물러나고 이명박 정부 때도 가동돼가지고요.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인천 김성수 선생, 조선일보 박모 선생, 그다음 이화여대의 김한란 박사 이런 분들을 다 친일파로 몰아버리게 되는 거죠. 공과를 따지지 않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역사가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건국후장 받았던 분들을 다 훈장을 뺏어버린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한국 역사를 반대로 가게 만드는 사화가 생긴 거죠. 이때가 몇 년도인가요? 무슨 사화라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규명위는 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 규명위를 발전시킬 때 노 대통령은 행정법원이 공개하라고 하지 않은 한일 문서도 공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 외교부가 156건 전량을 공개하니까 이거 원래 비밀로 하기로 했던 공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해 12월에 일본도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의 요구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전량을 공개합니다. 다 공개돼 버렸죠. 네. 이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역사가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역사 외교 전면전에 들어갔는데 이때 노무현 정부에서는 양국 민간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요. 마지막으로 그 나온 게 보게 되면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였는데 이거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동포와 원폭 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도 인정했습니다. 네. 이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한테는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 나중에 돈 준다고 할 때 돌아가신 분은 줬지만 살아있는 분들은 못 줬으니까 그걸 우리 정부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억 달러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정부 예산을 7천억 원을 만듭니다.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2015년까지 72,631명에게 6,184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네. 많이 배상했죠. 이렇게 해서 타결은 더 됐지만 위안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간에 타결을 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풀지도 못했어요. 더 이상. 이분은 뭐 독도까지 방문해서 한일 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 퇴임해버렸죠. 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던 사람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성으로서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뭐 영국 여왕이라든지 뭐 독일 총리 뭐 여러 여성 지도자 만났고 세계 여론 일으키고 미국의 여성 정치인 만나서 여론 일으키고 해서 결국은 아베 총리 명의로 사과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원을 내놓겠다. 우리 정부가 계속 일본 정부 내놓으려면 일본 정부 거로 내놓으라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타결이 됐는데 2017년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다 깨버려요. 10억 원 필요 없다 그러고. 예? 그러고 나서 대법원장을 그 당시 있던 사람은 구속해버리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징용자 개인에 대해서는 또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고 한일 관계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또 우리나라가 하는 관함식에 일본 못 오게 해갖고 한일 관계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은 징용 배상 판결을 또 나오니까 수출 규제하니까 지소미아 파기하겠다 그랬다가 지소미아 파기도 못하고 지금 수출 규제 해제해달라고 비는 이런 모양이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 민간 공동위에 참여한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이제 이 문제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만큼 대일 문제를 끌고 나가지 못해요. 노 대통령은 그때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권 자금 우리 받았으니 정부 예산을 딱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위안부 문제는 못하더라도. 근데 아무것도 지금까지 한 게 없잖아요. 벌써 3년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가까운 당의 이름으로 박근혜 탈행에 실마리를 준 윤미향 씨를 비례대표로 공천에 당선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배지 장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박근혜 잡아놓는데 1등 공신이니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서 정대협의 비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정의연에. 네. 가히 게이트급이죠. 네. 자, 김희선 의원의 부친이 일본군 오장인 것보다 더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윤미향 씨 사건에서는. 근데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간공동회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막 처음 이제 반일 문제 일으킬 때는 토착이라는 말을 서심없이 던졌잖아요. 이거는 옛날 반민특위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네. 이거는 이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로 이용한 거예요. 보수파 억누르기 위해서. 지난 선거 직전에 이런 말을 이해찬 대표가 썼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윤미향 사건 맞으니까 할 말이 없게 된 거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윤미향 씨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하면 할수록 수렁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이번에 뭐 아파트 경매한 자금 뭐냐라는 터져나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반일만 꺼내면은 이거는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의할 수 있는 거니까 선점하면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일이 왜곡이 됩니다. 6.25 전쟁 끝나고 반북을 얘기하면 다 통하니까요.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하니까 진보파에서 뭐라 그랬어요? 안보파리 하지 말라 그랬죠. 이 반일만 꺼내면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뭉치는데 너무 심하게 가면은 이 윤미향 씨처럼 이런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얘기 나올까요? 반일파리 하지 말란 얘기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겁니다. 반일이 이렇게 우스운 존재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한일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박정희하고 그의 딸인 박근혜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깨고 부수고 한 거는 노무현, 문재인이고요. 또 합쳐주고 한 거는 김대중입니다. 또 부신 거는 YS입니다. 네. 전개 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다 국내 정치 목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과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글쎄요. 그때 자기 코너에 몰리니까 했던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일의 정치학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이런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외국의 웃음꼴이 됩니다. 국제 정치는 냉엄하거든요. 일본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은요, 남북 관계를 유화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아주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IMF 같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미국의 지시로 일본이 우리한테 외환을 연장 안 해주면서 IMF 위기가 갔거든요. 우리가 위기를 맞으면 그때 한 방 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벌써 윤미향 사건으로 꼬여버린 거거든요. 이제는 과거 보수파들이 안보파리 했다고 진보가 비난했죠. 진보들도 거꾸로 똑같이 아셔야 돼요. 반일파리 그만하고 제대로 외교 문제는 외교 문제대로 가야 됩니다. 이 반일을 갖고 정치를 이용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는 계속 풀어가야, 이렇게 해결해 가야죠. 아니면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문 대통령은 그렇게 북한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건 아직 국제적으로 풀 수도 없는 문제인데 한국과 일본은 다 합의해놓고 도로 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정을 제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은 지금 윤미향 씨 사건을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